자, 시작을 합니다. 자, 저당권 파트에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번 기본반에서는 보통의 저당권을 위주로만 설명이 될 거예요. 자, 보통 저당권. 자, 356조. 일단 조문을 볼게요. 용어 설명입니다. 자, 채권자입니다. 은행으로 생각할게요. 1억 원을 갑에게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갑이 채무자. 그래서 그 채권, 저당권으로부터 담보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 여하튼 피담보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채무자인 뭐요? 설정자가 제공한 부동산 또는 뭐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없다면 제3자가 제공한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취득한다 그죠. 이때 저당권의 취득은 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저당권 설정 합의 플러스 등기로 저당권을 취득한 게 원칙이죠. 자, 봅니다.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질권의 경우하고 똑같죠. 예, 물상 보증인이요. 제3자가 점유를 이전치 않고. 그래서 그 대상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여전히 누가 점유해서 사용합니까? 설정자죠. 그죠? 그래서 이자는 점유 사용권이 없어요. 오로지 뭐요? 그 목적물의 교환 가치만 배타적으로 지배합니다. 그래서 점유를 이전치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한 부동산에 대해서 즉 부동산만을 객체한다 그죠? 원칙.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보다 자신의 채권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저당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만 있을 뿐 유치적 효력은 없다 그죠? 자, 여기까지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2번. 약정 담보 물건이고 목적물이 가지는 뭐예요? 가치 중 사용, 수익 가치는 여전히 누가요? 설정자 가지고 있죠. 교환 가치만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담보 물건이다.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만 있고 유치적 효력은 없다. 그래서 쭉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담보 물건의 공통적 성질인 부종성, 수완성, 불가분성, 물상대성이 인정됩니다. 성립. 저당권도 다른 부동산 물건과 더불어 뭐요? 크게 두 가지. 법률 행위한 취득과 뭐요? 상속 등 법률 규정한 취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그죠? 약정이니까 그죠? 법률 행위한 취득. 이때 법률 행위한 취득은 당사자 간의 저당권 설정 합의 플러스 뭐요? 등기로서 취득하기 일반적이다 그죠? 자, 당사자 체크할게요. 질권도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저당권자와 설정자 사이. 그때 저당권자는 뭐야?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저당권자다 그죠? 맞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원칙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일단은. 근데 설정자는 뭐야?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없다면 아버지의 부동산이다 그죠? 즉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는다 그죠? 네, 질권도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 저당권자는 누구만이 될 수 있다? 채권자만이 그죠? 즉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니까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설정자는 뭐요? 물상보증인도 될 수 있죠, 그죠? 물상보증인도 될 수 있다. 자, 피담보 채권 제목 밑줄 것이고 앞서 유치권으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은 뭐예요? 모든 채권이 아니라 유치권자가 뭐예요? 유치하고 있는 그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에 한해서만 거죠. 그런데 저당권에서 담보될 채권은 뭐예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 없다. 제한이 없습니다. 피납부 채권은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특정 뭐예요? 현존 채권뿐만 아니라 장래에 정관 변동하는 뭐예요? 불특정 채권도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 그죠? 즉 제한이 없어요. 금전 채권이 하나지 않습니다. 금전 채권이 아닌 것도 뭐예요? 저당권 담보될 수 있다. 다만 우선 변제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가액을 등기해야만 할 뿐이다 그죠?
즉 누구누구를 가리키기로 한 채권 거죠. 이도 저당권에 담보될 수 있죠. 그래서 위반하면 얼마를 손해배상으로 보죠. 그래서 우선 변제 한도를 등기면 하면 돼요. 그래서 채권에는 제한이 없다. 근데 유치권으로부터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은 뭐예요?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치하고 있는 그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에 하는 거죠. 그런데 저당권에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은 제한이 없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판례 뭐요? 시험 칠 때까지만 기억할게요. 원칙적으로 누구만이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 채권자만이 그죠.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자, 미리 한번 볼게요. 다시 387페이지로 가볼게요. 387페이지. 제일 밑에 361조. 저당권은 그 담보되는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그죠. 그럼 이 지문에 하나니까 누구만이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자만이. 즉 원칙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만 알면 뭐요? A는 그냥 어감으로 찾으면 돼요. 그죠? 어감으로. 자, 같이 볼게요.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뭐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원칙. 원칙만 기억하시면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를 뭐요? 저당권자로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제3자를 저당권의 명의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관해서 뭐요? 3자 간에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간의 합의가 있고 채권 양도 등의 방법은 뭐요? 그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는 뭐요?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가능할 수 있다. 원칙만 정확하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원칙만. 그래서 어떻게 속입니까? 저당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뭐야?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죠. 근데 반대로 저당권자는 뭐야?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제한을 붙으면 뭐예요? X입니다. 예외적으로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 있어요.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 정도로 어감으로 찾아내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 360조는 기본이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1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병은 2번 저당권을 동일한 부동산에다가 2번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내가 2번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저당권을 취득해요? 그 목적물의 평가액으로부터 뭐야? 1번 저당권의 채권을 충분히 담보하고도 여분이 있다면 내가 2번 저당권을 취득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근데 문제는 1번 저당권의 채권이 눈덩이같이 불어납니다. 그러면 나의 채권은 순위가 2번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변제받을 게 하나도 없다면 나는 절대로 2번은 취득 안 하겠죠. 그죠? 그럼 1번만 존재할 수 2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1번 이하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뭐야? 범위를 저당권의 경우 한정하는 이유는 채무자 보호입니까? 후순위자 보호요? 후순위자 보호란 겁니다. 후순위자. 여기다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저당권에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뭐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느냐? 이자들이에요, 이자들. 이자들이 전부 다 뭐야? 얼마까지만 이자들이 우선해서 보호를 받고 뭐야? 나머지는 내가 충분히 뭐야? 변제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예상이 뒤틀리면 뭐야? 앞으로 절대로 2번은 성립할 수 없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제한하는 이유는 뭐야? 채무자가 아니라 이자입니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360조 범위 내에 한정된다는 것은 누구만이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입니까? 제3자예요? 후순위자입니까? 후순위자입니다. 채무자는 뭐예요? 끝까지 다 변제해야 돼요. 피담보 채권의 한도 내가 아니에요. 자신의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만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저당권은 후순위자를 보호해서 뭐예요? 등기된 원본, 등기된 이자, 등기된 위약금. 그래서 이자는 뭐예요? 등기가 됐다면 이자 전액이요. 원본, 이자, 위약금 다 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저당권의 실행 비용으로 담보합니다. 그렇지만 지연배상은 뭐예요? 후순위자 보호에서 뭐예요? 얼마만요? 1년분의 원본의 이행기를 경한 1년분까지만. 따라서
1년분을 경과한 부분 뭐야?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당연히 1년분을 경과한 지원이자도 당연히 채무자에게 배상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은 뭐야? 1년분까지만. 그래서 이와 같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뭐야? 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한도를 정한 이유는 뭐야? 누구의 보호? 후순위권자 보호.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이와 같은 범위 내로 한정된다는 것을 누구만이 주장할 수 있다? 후순위권자 등만이 거죠. 채무자는 360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만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채무자는 끝까지 다 변제해야 돼요. 그 차이점. 자, 그러면 본문 갑니다. 판례를 체크할게요. 금방 360조. 저당권으로부터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일정 범위 내로 한도를 설정한 이유는 누구의 보호에 있다고 하세요? 후순위자 등의 보호입니다. 따라서 볼게요. 저당권은 원본 등으로 인한 이자, 저당권 실행 비용을 담보하는 것이고, 자, 채권 최고의 정함 있는 건저당권에 있어서도 뭐야? 총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 체크할게요. 이와 같이 뭐야? 보통의 저당권을 360조 범위에서 한정한 이유. 그 다음에 뭐야? 건저당권의 경우는 채권 최고액을 정하는 이유는 후순위자 보호의 취지가 있습니다. 자, 건저당권 다음에 제가 설명합니다. 적어도 여기다 체크할게요. 채무자. 채무자가 누구예요? 건저당권 설정자다, 그죠? 건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저당권 설정자의 관계에서는 어디까지요? 전액의 변제죠.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저당권자는 계속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채무자는 뭐야? 360조에서 규정된 것까지만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기 채무자니까 뭐야? 자기는 다 변제해야 돼요. 누구만? 이런 자들만 360조까지만 뭐야?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후수이자를 위한 두 규정이요. 그걸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목적물의 범위. 자, 체크를 하시고, 우리 민법 총칙에도 이미 봤어요. 그거보다 약간 깊이 들어갑니다. 주종물이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친다. 즉, 저당권은 뭐야?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민법 총칙 띄워볼게요. 이때 부합물과 종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했던 부합물과 종물입니까? 현재 상태에 존재하는 부합물, 종물이요? 현재다, 그죠? 저당권 설정 전후의 부합물, 종물 모두입니다. 다만, 그러나 법의 특별 규정 또는 설정액으로 달리 약정이 있으면 그러지 않다. 즉, 원칙적으로 뭐야? 저당권 설정 전후의 부합물, 종물 모두의 저당권에 미친다. 다만, 설정 행위로 달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359조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죠. 민법 총칙도 올려볼게요. 저당 목적물로부터 생긴 천연가시로 누가 수취권자입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수취권자죠. 저당권자는 어떤 경우만? 압류한 경우죠. 민법 총칙이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금방 봤던 조문을 다시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저당권은 뭐요?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부합물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죠. 이때 여기 찾을게요. 설정 후, 그죠? 설정 당시의 부합물, 종물은 물론 설정 이후에 뭐요? 부속된 부합물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손댈 필요 없죠. 주종이죠. 예. 주된 목적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종된 권리도, 그죠? 따라서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그 건물 사용 목적은 종된 권리인 토지 이용권에도 저당권액이 미친다. 아파트라면 뭐야? 아파트 건물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 저당권자 뭐야? 건물 소유자가 아닌 대지 이용권에도 저당권에 행사할 수 있죠, 그죠?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가실수취권 손댈 필요 없죠. 원칙적으로 뭐요? 목적물로부터 생긴 천연가실은 누구 겁니까? 설정자. 저당권자는 압류한 경우만. 그 다음에 물상대기 할 수 있죠, 그죠? 이미 봤습니다. 자, 우선 변제적 효력.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을 얻고 우선 변제적 효력만. 따라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목적물을 경매를 청구해서 뭐요? 그 목적물의 경매 대가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뭐요? 자신의 채권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그죠? 이해만 할게요. 이해. 저당권자는 근본적인 신분이 뭐요? 채권자죠. 그래서 1억 원을 빌렸죠. 근데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경매 대가가 뭐요? 7천밖에 못 받았어요. 빌려준 돈은 얼마예요? 1억이죠. 3천 못 받았죠. 그때 나머지 3천은 뭐요? 이자에 나머지 일반 재산에서 일반 채권자의 신분은 뭐요? 강제집행 신청할 수 있다. 당연하죠. 생각했어요. 즉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의 한가 대가로부터 뭐요? 자신의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는 나머지 부분은 뭐요? 일반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의 강제집행을 실시하거나 다른 자의 뭐요? 강제집행에 대해서 배당 참가할 수 있다. 그다음 자 순서. 자, 이 부분도 체크하지 마시고 이자는 아파트에다가 저당을 잡았죠. 여기는 뭐요? 저당권자 1순위자입니다. 그러면 경매가 넘어갔죠. 그러면 경매 대가로부터 자기가 가장 먼저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죠. 그죠? 이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이자의 일반 재산의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에 대해서 뭐야? 자신도 배당 참가할 수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한번 순서 보세요. 저당권자는 먼저 뭐요? 저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서 뭐요? 그래서 먼저 변제를 받고 변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 뭐요? 그 채권에 한해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부터 변제받는 게 여기 원칙이요. 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죠? 여기 원칙입니다. 그때 위반했습니다. 그때 뭐야? 나머지 채권자가 뭐야? 네가 먼저 우선권 있는 그 저당 목적물은 뭐야? 먼저 경매를 신청해라. 저당권을 먼저 실행하고 뭐야? 못 받은 부분에 한해서만 일반 재산을 뭐야? 경매를 신청해라. 이렇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채권자. 채무자는 이렇게 못합니다. 채무자는 뭐야? 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서 채권을 변제받던 저당권이 설정돼서 재산의 채권 변제받던 둘 다 자기 재산이죠. 이해관계 충돌이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 채권자는 뭐야? 이해관계 있다. 그죠? 즉, 저당 부동산에서는 자신 우선권이 없죠. 후순위자죠. 그죠? 근데 나머지 일반 재산은 뭐야? 평등하니까. 네가 뭐야? 우선권 있는 부분에서 먼저 변제받고 모자란 부분만 뭐야? 우리가 평등한 일반 재산의 경매를 신청해라. 그죠? 이 바라면 일반 채권자가 이렇게 순서 2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당 부동산보다 뭐야? 먼저 일반 재산이 먼저 배당이 실시됩니다. 그때는 뭐야? 그때는 이와 같은 순서 제한 없어요. 그때 저당권자는 뭐야? 자신의 채권 전액을 가지고 뭐야? 배당 참가할 수 있다. 그때 다른 일반 채권자가 뭐야? 그때는 배당을 참가하더라도 뭐야? 그 금액을 변제 충당하지 말고 그 금액을 뭐야? 먼저 공탁을 하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뭐야? 공탁해뒀다가 저당 부동산은 뭐야? 경매에서 우선 변제받고 뭐야? 모자란 부분은 공탁금으로 찾아가고 나머지는 일반 채권자의 배당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애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그다음 4번요.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그래서 은행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설정이 됐느냐? 15년 1월 10일자에 저당권이 성립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그에게 아파트는 뭐야? 전세를 놓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19년 1월 10일자에 전세를 놓았어요. 자, 보니까 저당권과 전세권 모두 제한 물건인데 대상도 동일한 아파트죠. 그런데 성립선호가 뭐야? 어느 것이 앞섭니까? 저당권이 앞서죠. 자, 그 다음에 뭐가 2번 저당을 잡았어요. 20년 1월 10일자에. 자, 근데 무가 뭐야?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목적 부동산은 뭐야? 경매로 넘어가죠.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 이때 병의 전세권이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답니다. 하지 않는 틀려요. 자, 볼게요. 저당권은 뭐야? 무조건 모두 소멸이야. 그 목적물이 되면 뭐야? 경매가 되면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되었던 뭐요? 일반 채권자에 의한 경매가 되었던 그 목적물이 뭐요? 경매로 넘어가면은 이유 여하 불문하고 저당권자는 뭐요? 자신 스스로 경매를 신청치 않았더라도요, 모든 저당권을 소멸해요. 다만 순서대로 뭐요? 자신이 가장 먼저 배당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번 저당권이 소멸하니까 전세권은 경매 신청한 저당권과 뭐요? 우열의 비교가 아니라 뭐요? 항상 1번 저당권과 순위를 따집니다. 또 누가 앞서요? 저당권이 먼저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소멸하면 뭐요? 그 뒤에 있는 거 다 소멸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반대로 이자가 1번 저당권보다 뭐요? 먼저 성립했다면 그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항상 몇 번가요? 1번과 비교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당권과 용익권 간의 우리는 뭐요? 그 부동산의 최고 손이 적극적. 경매 신청한 저당권과의 우일이 아니요. 왜냐하면 저당권은 뭐요? 지가 신청했던 뭐요? 다른 자가 경매를 신청했던 그 목적물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저당권을 뭐요? 모두 소멸해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전세권 등 용익권과 저당권의 우열의 비교는 뭐요? 1번 저당권과 용익권의 비교입니다. 1번 저당권.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보세요. 1번 저당권이 설정하기 전에 뭐요? 이미 용익 물건이 성립했고 대항력까지 갖췄다고 하죠. 그때는 그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뭐요? 전세권 용익 물건은 존속할 수 있다. 다만 1번 저당권 설정 이후에 뭐요? 용익 물건이 성립했죠. 그때는 뭐요? 저당권이 먼저 성립했기 때문에 저당권이 소멸하니까 뭐요? 뒤에 있는 거 다 소멸해요. 따라서 전세권도 소멸해요. 그러면 이자도 뭐요? 전세금을 배당받죠. 1번이 먼저 배당받고 자기가 2번 순서로 보죠. 두 번째 전세금을 찾아가고 나머지에서 뭐요? 이자가 세 번째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법정지상권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누가 지상권을 취득한다고요? 건물의 소유자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여기서 뜹니다. 간섭법사의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뭐요? 여기서 뜹니다. 그럼 일단 법률 규정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죠. 이건 제목만 보셔도 되고. 자, 볼게요. 요건은 똑같아요.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이 뭐요? 모두 누구 소유였어요? 설정자 소유였어요. 그때 그 목적물 뭐요? 전부 또는 일부의 저당권이 성립했어요. 그 건물에 뭐요?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고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양자 모두의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뭐요? 처음에는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저당권이 실행이 됐어요.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는 A, 건물 소유자는 B,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그때 누가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뭐요? 법에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볼게요. 저당물의 경매로 해서 토지와 지상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여기다가요.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에서 지상권을 설정함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법정지상권 제도. 보통 지상권과 달리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그랬죠. 네, 지료 지급 의무. 자, 요건요. 교과서 니언입니다. 니언. 의는 성립, 의는 이야기 드릴 거. 자, 거기 보세요. 니언. 일단 뭐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죠.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뭐요?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저당권은 뭐요? 토지에 설정됐던, 건물에 설정됐던, 그건 안 따지지만, 저당권이 설정이 될 당시에 이미 뭐요? 그 토지에는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다만 이미 봤어요. 그죠? 건물만 존재하면 되지. 그 건물이 보존 등기 허가받은 건물 필요 없죠. 무허가 건물이라도 존재만 하면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있다. 이미 출제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계속 연결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토지에. 그럼 당연히 뭐요? 저당권자는 당연히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예상할 수 있다 없다? 이미
이미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법정지향권의 성립이 예상이 된다, 안 된다? 예상이 되죠?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요? 법정지향권의 성립을 예상하고 토지 부분에 대한 뭐요? 피담보 채권의 우선 범위를 약속해서 돈을 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철거됐다. 그 위에 건물이 새로 지어졌다. 그 새로 지은 건물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을 하더라도 기존 토지 저당권자에게는 손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미 뭐야? 법정지상권 성립이 예상된 상태에서 뭐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책정했으므로 이미 뭐야? 그 부분을 감하고 책정했기 때문에 기존에 뭐야? 건물이 헐고 새로 지어지더라도 뭐야?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저당권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는 토지에 여기까지 뭐야? 체크하고 건물이 뭐예요? 멸실돼서 재건축하거나 개축된 경우도 뭐예요? 법정지상권 성립한다는 겁니다. 일단 뭐예요? 토지 위에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뭐예요?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미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는 건물에 대한 뭐예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예상하고 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성립합니다. 다만 뭐예요? 그 범위는 예전의 건물 범위 내로 제한이 될 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이 부분. 그러면 키포인트가 뭐예요? 이미 뭐예요?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때라면 뭐예요? 그 위에 건물이 뭐예요? 멸실되고 새로 지어지더라도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성립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 범위는 뭐예요? 종전의 건물 범위 내로 제한 이유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처음에는 뭐예요?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소개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이미 뭐예요? 양자 소유자가 다른 상태라면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없어요. 이미 뭐예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이용권이 당사자 간에 존재하고 있을 거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정될 당시에 뭐예요? 이미 소유자를 달리하기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뭐예요? 설정될 당시에만 소유자가 동일하면 되죠. 그래서 양자 소유자가 동일하다 여부는 언제를 기준해요? 저당권 실행 시간이에요. 저당권 설정될 당시입니다. 설정될 당시에 뭐야? 소유자가 같았다면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뭐예요? 예상하고 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책정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양자 소유자가 동일할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설정될 당시. 그래서 설정될 당시에 뭐야? 소유자가 동일했다면 설정 이후에는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고 상관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부분을 예상하고 평가액을 책정했기 때문에. 따라서 설정될 당시에 소유자가 동일하면 족합니다. 그 이유는 변경이 있다고 상관없다. 그 다음 강행 규정 체크할게요. 법정지상권제도 뭐요? 건물 철거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에서 인정된 강행 규정입니다. 존속경은 뭐예요?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그죠? 체크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1번 판례는 일단 체크해야 될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안 떴어요. 이 부분이 각종 시험에 단골적인 판례입니다. 예. 표심해 두시고 일단 넘어갑니다. 심화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앞에서 일단은 체크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당권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언제를 기준한다고 하세요? 설정 당시죠. 자, 2번 보세요.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일단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일단 완공된 건물은 없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요? 토지 소유자의 뭐요? 건물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없었죠. 건물이 없는 척할게요.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서는 법정지상권 성립한다는다? 성립할 수가 없죠. 네,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는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뭐요? 동의를 받고서 건물을 지었더라도 뭐요?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는 건물이 이미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건축된 건물에서는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한다? 안 합니다. 강행 볼게요. 엄격하게 해석이 돼야 돼요. 엄격하게. 자, 그런 정도로요.
나머지는 우리가 심화반에서 하나하나 분석할게요. 자, 그 다음 일괄 경매 제도도 단골 제도예요. 365조 체크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금방 봤던 판례를 떠올려볼게요. 나대지에서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자는 뭐야? 그 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100% 평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설정될 당시에는 건물이 존재치 아니었으므로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는가? 안 합니다. 그럼 뭐야? 각각 소유자를 달리해서 경락이 된 경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뭐예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럼 건물 철거해야 돼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토지는 1억, 건물은 100억. 99억이나 손에 쥐어죠. 사회적으로 불이익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뭐예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했지만 취득했지만 뭐죠? 이와 같은 사회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아울러 뭐야?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도 뭐야? 한꺼번에 경매로 넘겨서 한 사람이 양자 모두를 경락받으면은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인정되는 제도가 뭐야? 일괄 경매 제도입니다. 자, 볼게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자, 여기까지 체크해 볼게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죠. 그 이후에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대로, 즉 건물은 뭐요? 그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안 된다 그죠? 그때 저당권자는 뭐요? 토지와 함께 그 건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있답니다. 하여한다가 아니에요. 따라서 권리지 의무가 아니죠 그죠? 근데 시험 문제로 여기가 우리 시험도 떴습니다. 저당권자는 어디에만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토지에만 그죠? 따라서 경매 대가 중 어디에만요? 토지에 대한 경매 대가에만 우선 변제권이 있지. 건물에 대한 경매 대가는 우선 변제권이 없죠. 네,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죠? 자, 갑니다. 일단 판례는 기본 판례인데 체크만 해둘게요. 자, 그 다음 제3취득자의 보호로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건물의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그 건물을 벽에 매도합니다. 등기해서요. 소유권 취득했죠. 소유권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해서 전세권 취득했다 그죠? 문제 없죠? 이자가 약속한 채무를 제때 변제하면은 전혀 문제 없다 그죠? 근데 문제는 뜻하지 않게 뭐야? 변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을 해버리죠. 그럼 이자는 사후에 취득한 소유권, 전세권은 뭐야?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당연히 출제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그 채권을 변제받아서 저당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양 체크할게요. 그래서 내가 병이라면은 가만히 경매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싼 가격에 경락받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당권을 소유권 취득한 제3자도 경매를 받을 수 있다 그죠?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보세요. 앞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원본, 이자, 위약권, 그 다음 뭐야?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하나죠. 그 같은 규정을 두는 이유는 후순위자 등의 보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소유권 잃어버릴 염려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뭐야? 앞서 봤던 360조의 우선 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뭐야? 자신이 대신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근데 채무자는 뭐야?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채무자는 끝까지 다 변제해야 된다고 그러죠. 끝까지 다 변제. 그래서 이런 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뭐야? 그 부동산에 담보된 채권을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계속 조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자가 일단 소유권 취득했죠. 전세권 취득했죠. 근데 그 목적물은 뭐야? 사용하면서
비용을 지출했어요. 필요비, 유익비로. 그러면 이자들은 필요비, 유익비를 상환 청구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저당물의 제3취득자 그 목적 부동산은 뭐요? 계량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할 때 뭐요? 우리가 203조 받다 그죠? 점자의 비용 상환점. 그 규정에 따라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종을 받죠, 그죠? 그래서 제3취득자도 경납받을 수 있다, 그죠?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자들 뭐요? 그 목적물의 비용을 지출했다면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은 제3자 보호 규정을 두더라. 자, 그 다음. 362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본문요. 저당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적 청구는 가능하다, 그죠? 그렇지만 지역권과 더불어 저당권자는 그 목적 부동산을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그래서 지역권과 더불어 뭐요?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예. 나머지 방해 제거 예방만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제일 많이 떴던 게 이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저당권을 왜 설정합니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자의 기본 신분은 채권자죠. 또 채권이 뭐요?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그 우매를 같이 한다, 그죠? 그래서 361조. 저당권은 담보된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뭐요?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그죠? 제일 많이 떴어요. 이 부분이. 그 다음, 부종성. 이미 알고 있는 거다, 그죠? 피담보 채권이 변제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말소 넘길 필요 없죠. 자, 밑에 판례는 아까 출제된 거 없고, 심화반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저당권까지만 요번 기본반에서는 설명드립니다. 공동저당은 조문으로 기억만 되고, 건저당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깊이 있게 출제되면 우리 시험 범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단 심화반에서 최대한 뭐요? 교과서에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험 범위를 뛰어넘어서 판례가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근데 최대한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기본 반에서는 욕심을 내지 마세요. 거기까지 하면 너무 힘드니까. 자, 기출 문제 볼게요. 할 수 있는 부분만 같이 연습할게요.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은 기본이다, 그죠?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뭐요? 부합물과 종부도 저당권에게 미친다, 맞죠, 그죠? 부합물과 종부도 저당권에게 미친다. 자, 그 다음 2번. 요거는 시험 칠 때까지 그냥 암기만 할게요. 바람직하지 못한 판례가 떴습니다. 보증인은 뭐요? 일정한 요건하에서 사전 구상권을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데, 보증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수탁 보증인과 수탁 보증인이 아닌 자가 있는데, 사전 구상권은 수탁 보증인이면 인정됩니다. 근데 물상 보증인에게 이게 인정이 되느냐? 이거는 뭐예요? 출제자는 이것을 이해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탁 보증인, 부탁받지 않는 보증인, 파트에 자세히 안 배웁니다. 이거는 그냥 출제가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암기를 할 거예요, 암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3번 이해하시래요.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천연가실에 대한 소치권은 누가요? 설정자가 지죠. 저당권자는 압류한 경우면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압류 이유입니다. 압류했다면 저당권자도 가실수취권 있죠, 그죠? 이때 가실은 천연가실, 법정가실이죠, 그죠? 따라서 차임은 법정가실 맞죠? 따라서 압류한 이유는 뭐예요? 차임에 대해서 저당권에게 미친다,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금방 봤던 조문이요. 제3취득자. 전세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뭐야?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 양도하지 못한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모르지만 뭐요? 나머지 지문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죠. 모르는 그 지문이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출제는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5개 지문을 다 알아야만 뭐요?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우리 시험 범위를 뛰어넘는 지문이 답이 되어 있습니다. 제 설명 이해가 되시죠? 근데 1번부터 뭐요? 당연히 1번. 그 다음 뭐요? 2번은 몰라요. 앞으로도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3번. 기본 지문이죠. 그 다음에 4번, 5번. 다 기본 지문이죠. 이런 건 다 우리가 OX를 선별할 수 있어요. 5개 지문 중 뭐요? 2번만 모르겠죠. 나머지가 내가 OX를 선택했다면 그 부분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객관식은 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지문만 모릅니다. 근데 심한 경우는 뭐예요? 5개 지문 중 답이 되는 하나만 알고 있어요. 그죠? 다음 중 틀린 거. 틀린 거만 골라내면 100%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야? 5개 지문을 내가 다 알아야만 한다. 객관식. 그건 강박관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출제자는 우리 시험의 범위를 뛰어넘는 어떤 판례까지 뭐야? 지문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 부분 뭐야? 내가 평소에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뭐야? 출제자가 그 지문을 내가 모르더라도 답은 찾을 수 있도록 냅니다. 그래야만 그 시험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객관식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자, 그러면 매일 문제 3번으로 갑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두 번째 문장. 제3취득자도 경매 목적물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맞죠? 그죠? 제3자 보호규정. 그 다음. 지연이자 책가시고 1년분 그죠? 1년분까지만 맞죠? 그죠? 360조. 그 다음 3번 361조. 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죠. 없다. 여기 제일 많이 출제가 됐어요. 3번 지문에 우리 시험에서. 정답은 3번. 그 다음 4번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원칙적으로 저당권자는 누구만이? 채권자만이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제3자 합의가 있고 채권 제3자가 실질적으로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그죠? 원칙적으로는 채권자만이. 근데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만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 지금껏 우리가 물권법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는 채권법으로 갑니다. 근데 기본 이론 시간에는 채권법은 우리가 채권 총론에서는 2문제인데 노차제가 채권 총론에서는 불만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채권법 총론이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심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가 뭐예요? 깊이 있게 출제된다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좀 달려달라는 주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채권법 총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수업 시간에 욕심을 낼 거예요. 처음부터 뭐야?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려고도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제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 이론반에서는 수업을 듣기 위한 필요한 개념 위주로 쭉 진행을 할 거예요. 채권 총론은 뭐야? 일단은 대부분은 교문의 암기 문제입니다. 근데 일부 파트는 조금 뭐야? 판례까지 언급할 거예요. 근데 이번 기본 이론 시간에서는 개념 위주로만 쭉 진행하고 조문도 심화반부터 뭐요?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암기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채권법을 펴두시고 자, 내용을 갑니다. 자, 총론을 진행합니다. 자, 개념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떠올려봤던 채권이란 권리의 개념을 떠올려볼게요. 채권은 항상 뭐요? 물건과 대비해서 우리가 떠올린다 보죠. 내가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 물건자라면 나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행사를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채권자라면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죠.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채권이란 뭐예요? 특정한 채권자가 특정한 채무자에서 약속한 일정한 행위를 급부라 합니다.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 이를 규율하는 법을 채권법이라 하고. 자, 물권법 뭐요? 물권법 정조를 채택한 결과 강행법규로 되어 있음에 반해서 채권법 뭐요? 계약 자유원칙이 지배함으로 임의법규다 보죠. 그럼 채권법에서는 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외적으로 강행법규로 해석되는 조문을 기억을 한 겁니다.
물권법은 반대로 뭐요? 임의법규로 해석될 수 있는 거. 딱 하나 기억했죠? 뭡니까? 유치권에 관한 배제 특약 유효하죠, 그죠? 당사자로 유치권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물권법은 고유법성이 강하지만 채권법은 보편적입니다. 그 다음, 계속 손대지 마세요. 채권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양자 간에 뭐요? 서로서로 신뢰관계. 그래서 신의상실의 원칙이 채권법에서는 물권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물권법은 뭐요? 권리남용금지 원칙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자, 그러면은 물건은 뭐요? 기본 속실, 지배권이죠. 그 객체인 물건은 뭐요? 자기만이 배타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물건으로 대항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채권은 뭐요? 청구권, 비배타적이다, 그죠? 예.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여러 개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물건은 누구에게나 절대권, 대세권. 채권은 뭐야? 채무자에게만 행사하는 상대권, 대인권입니다. 민법 정칙을 배웠던 걸 쭉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